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줄인 약자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다자 경제 협력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14개의 나라가 참여한 거대 경제 협력체로 국내 총생산과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다자간 무역 협정들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보다 더 큰 경제 블록입니다. 이 IPEF는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 즉 FTA와 달리 공급망의 안정화,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과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의제들에 대해서 무역 장벽 철폐 이외의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경제 통상 플랫폼인 IPEF 내에서 우리의 역할, 또 앞으로 신통상 현안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할 전략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최정환 부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줄여서 IPEF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게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요약은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협의체인지 또 출범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를 정의하자면은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가치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통상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클럽형 그리고 소다자주의 협의체다, 통상협의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의 구상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말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들이고 이 세 번째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IPF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제 발표하면서 곧 이제 IPF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 있고 이후에 이제 IPF를 미국 측에서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 USTR과 상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잠재적인 참여국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말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였고 이후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도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IPF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13개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으로 IPF가 출범하였고 네. 이후 PG가 이제 추가되어서 14개국입니다. 현재는 IPF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디지털 및 무역 완화라 그리고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및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제 조세 및 반부패를 다루는 독립적인 4개의 필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미국에서는 이제 첫 번째 필라, 디지털 및 무역 완화를 다루는 첫 번째 필라는 무역대표부, USTR이 담당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3개 필라는 상무부가 담당하는 이런 이원적인 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문 용어긴 한데 필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뭐 의제라고 우리는 뭐 번역해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부문 정도로 이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IPEF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 4개의 의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눈길을 끄는 점이 어떤 나라가 전체 의제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그 선별적인 참여도 지금 허용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IPF가 이제 기존의 다자간 이제 통상협정, 무역협정, 예컨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든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무역협정과 구별되는 지점이 이제 시장 개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기존의 무역협정들은 이제 상품 및 서비스 교육이 있어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제 핵심을 이룹니다. 반면에 이제 IPF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개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디지털 교육이나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조세 및 반부패, 공급망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이제 다소 다뤄지지 않은 의제들이지만은 이들을 좀 더 이제 느슨한 형태에서 토의해보고 룰을 정하자는 그런 이제 논의회장을 만드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통상 의제들은 그 지역 내에서 국가들 사이에 다소 이제 의견 차이가 꽤 큽니다. 네. 이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선진국들과 다 그 외에 이제 아직 후발 주자인 아세안 지역의 신흥국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을 IPF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의 장벽을 좀 낮춰주고
그런 이제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으로 개별 국가들이 취한 입장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 말씀하신 의제들에 대해서 선별적이고 유연한 참여의 허용을 이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강제적인 결속력은 조금 완화시키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좀 더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미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IPEF라는 것을 접하실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다 이렇게들 지금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4개의 의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IPF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어떤 지역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주요 신통상 현안들, 디지털, 공급망, 탄소 중립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제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국가들,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가치들을 이제 공유하는 국가들, 이걸 이제 영어로는 소위 like-minded countries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토의해보는 자리, 그리고 이제 그 규범을 정립하는 자리,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이제 굴러가게 됐는데 말이죠. 사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공통의 어떤 가치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나라들마다 각각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발생의 소지가 있거나 주의해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IPF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통상협정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IPF는 이제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IPF를 추진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미국 내 반발, 특히 이제 노동계라든지 이런 미국 내 이익 집단의 반발을 이제 최소화하고 또 의회의 비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 개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행정협정의 형태로 IPF를 출범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로 인한 문제는 과연 IPF가 미국의 국내적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제 미국의 경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초반에는 적극적이었지만은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로부터 철수한 그런 것을 이제 그 영내 국가들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내 국가들 입장에서는 IPF 또한 이런 미국의 정치적 지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들이 얼마나 마련될 것인가, 그리고 또 시장 개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시장 개방에 그 상응할 만한 경제적 혜택을 참여국들에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다른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일부 이슈들에 있어서 참여국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 같은 경제적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아세안 지역의 신흥국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예컨대 이제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놓고도 어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반면 아직 이제 디지털 경제에 관련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인 공급망 재편을 놓고도 어떤 선진국 그룹들은 이 공급망 재편을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핵심 원료 및 중간지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수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이 큰 반면에 후자인 신흥국 그룹은 이제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및 소득 증대 이런 데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각 차이, 입장 차이에 쏘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소할 수 있느냐가 IPF의 어떤 지속을 놓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제 IPEF라는 이 협의체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떠한 갈등 소지가 있느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아야 하느냐 그런 점들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좁혀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IPEF에 참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안에서, 이 협의체 내에서 어떻게 입지를 다져 나가야 하고 또 어떤 전략,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렸다시피 IPF에서 한국은 다른 이제 주요 국가들과 함께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PF는 디지털, 탄소 중립, 공급망 안정화 등의 지역 내의 그 신통상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고, 특히 디지털 무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관련 무역 협정들, 예컨대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대파 등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한 국가들을 포함하여서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때 주목해서 봐야 할 선례가 대서양 지역에서 미국 유럽연합 무역기술이사회 TTC입니다. TTC는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IPF와 유사하게 어떤 신통상 의제들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요. 작년 6월에 이제 처음 그 구상이 제시되었고, 작년 9월과 5월에 이미 두 차례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서양 지역과 비교해서 국가의 구성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아젠다 선정이나 작업반 구성 등에 있어서 TTC의 선례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이제 아세안 지역, 동남아시아 진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IPF의 어떤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의 주요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IPF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IPF가 과연 미국이나 일부 지역 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교 모임처럼 변질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IPF 참여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의제들, 디지털 경제나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들의 이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협력 의제를 모색하는 것, 이것이 이제 IPF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고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입지를 다져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동안 사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언론에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협의체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처럼 사실 소상히 이렇게 다뤄본 적은 흔치가 않거든요. 아마 지금 많은 부분들은 좀 이해가 이제 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끝으로 그러면 이 IPEF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국제 질서의 흐름이 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궁금하고요. 우리에게 남은 전략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IPF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5월 말에 처음 출범하였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아직도 의제 설정이나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백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공청회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많은 그런 이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IPF가 앞으로 지역 내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통상 의제들, 특히 디지털, 공급망 재편, 청정 에너지, 탄소 중립 등에 있어서 지역 내의 어떤 규범을 최초로 정립하는 룰 세팅, 그런 중요한 논의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 또 여기서 어떤 정해진 룰들이 다른 이제 무역 협정에도 크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향후 구성될 IPF 작업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위급 회담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산업계나 학계와의 협력하에 어떤 한 발짝 앞서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우리 측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관해서 오늘 산업연구원의 최정환 부연구위원과 함께 집중 해부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